이제 챕터 1 거의 다 마무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부분이죠. 그 역사 부분입니다. 역사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정길랑 교수님이 우리 첫 강의 때 세미나 비디오로 어느 정도 이제 자세히 설명은 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가볍게 그냥 쓱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또 더욱 자세하게 들어갈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길랑 교수님 강의 첫 강의 때 세미나 내용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요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1960년대에 우리가 얘기한 패킷 스위칭 개념에 대한 그 증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전화망, 19세기 말부터 그 구축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화망은 서킷 스위칭 방법을 썼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초기의 개척자들입니다. 그죠? 레너드 클라인락이라는 UCLA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그 큐잉 이론, 패킷 큐잉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패킷 스위칭이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효과가 있음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폴 베런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아마 폴 베런이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랜드 코퍼레이션 맞네.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사실 내가 듣기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때 당시 이제 전쟁 중에 생긴 산업공학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퍼레이션 리서치, 작전 연구. 그래서 뭐 그런 그런 노하우를 집약시켜서 회사로 이제 남겨놓은 그런 뭐 전쟁 시에서의 뭐 작전 연구라든지 이런 밀리터리 리서치 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던 그런 회사라고 해요. 랜드 코퍼레이션. 이제 그쪽에 연구를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군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스위칭이라는 거 연구를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 뭐 인터넷이라는 것이 핵전쟁 상에서 뭐 미국의 뭐 중남부가 뭐 핵폭탄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불능이 돼도 뭐 다른 살아있는 노드들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뭐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뭐 고안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패킷 스위칭을 개발하는 것도 있었고, 굳이 그 목적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룹들이 미국과 영국에 거의 동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967년에 알파넷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패킷 스위칭을 기반으로 한 알파넷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 1969년에 최초의 알파넷 노드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알파넷 노드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알파넷 검색을 해보면은 뭐 이제 최초의 알파넷 노드들이 뭐 UCLA랑 그다음에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랑 그다음에 유타 대학이랑 뭐 한 세 군데 대학 정도가 연결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First ARPANET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들어가 보면은 대략 뭐 UCLA랑 UC 산타바바라, 뭐 미국 서부에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유타 대학이 연결됐었고,
뭐 그 다음 해에는 미국 동부의 뭐 MIT랑 뭐 BBN이랑 연결이 되고 이런 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한 10년 동안에 그 early packet switching이 그 이론적인 기타 기반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처음으로 대학 한 서너 군데의 그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최초의 인터넷을 구성을 하죠. 네. 그리고 예, 이것이 그 최초의 네트워크이네요, 그죠? 알파넷 그 1972년, 그죠? 이게 벌써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알파넷의 그 공개적인 데모 시연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TCP가 있기 전에 뭐 NCP라는 프로토콜,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호스트들 간의 그 통신을 하는 최초의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메일 프로그램도 이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알파넷은 이제 몇 년 동안, 초기 몇 년 동안 1972년도까지 한 15개의 노드가 있었다고 쳐요. 이게 이제 최초의 알파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CLA랑 스탠포드랑 UC 산타바바라랑 유타 대학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이제 알파넷에서 자극을 받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주요 그 연구자들이 이제 그 서로 다른 그 새로운 네트워크를 많이 만듭니다. 뭐 무선넷도 있고 뭐 유선넷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70년에는 하와이에는 그 위성들을 이용한 알로하넷이라는 네트워크들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우후죽순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쓰는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그 취지로 그 빈튼 서프라는 지금은 구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 빈튼 서프하고 밥 칸이 그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TCP를 만들죠. 이분들이 TCP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의 그 철학은 최소한도로 미니멀하게 그 미니멀하게 구성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서로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오토놈이라는 거는 뭐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A와 B를 서로 상호 했다고 쳤을 때 A의 네트워크에 어떤 변경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변경된 내용이 B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변경이 되면 그냥 A가 변경이 되는 대로 B가 변경이 되면 B가 변경이 되는 대로 A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B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뭐 그런 그 영향은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건 최소화하자.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best effort service라는 거고 stateless router, decentralized control.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산형 내, 중앙 집중형 어느 그 여러 네트워크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한 군에서 관장을 해서 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각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자체적으로 그 서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산된 그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베스트 에포 서비스 모드 만들었고 스테이트리스 라우터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의 인터넷 구조, 그러니까 우리 그때
레이어드 아키텍처, 계층 구조 얘기할 때 뭐 5층에 그 애플리케이션 많고 4층에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몇 개가 있고 3층에는 IP로 다 연결이 돼 있고 2층, 1층에는 다른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TCP와 IP 하나로 이렇게 전부 묶어내는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서로 그 자치적으로 분산된 컨트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1976년에는 뭐 그 이더넷이라는 거 이제 만들었고요. 처음에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더넷이라는 그 규격을 제록스파, 제록스의 팔로아웃 리서치 센터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더넷을 개발한 사람이 맷 갈펜가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 기술을 가지고 쓰리콤이라는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또 그 회사도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후반에는 이런 그때 당시에 유명한 회사였던 컴퓨터 회사였던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DEC이라는 회사. 나중에 삼성이 그 이 회사를 사서 CPU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2000년도였나요? 90년도였나? 그래서 DEC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고 SNA라는 네트워크, XNA라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각 회사들마다 자기네들이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프로토콜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70년대 후반에는 또 이제 그 패킷 스위치를 할 때 스위칭을 할 때 패킷의 길이를 뭐 예를 들어 48바이트다, 53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고정을 시켜서 이런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상용 네트워크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그 융성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는 알파넷은 60년대는 15개 노드였는데 10년 만에 한 200개의 노드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꽤 폭발적인 성장을 거둡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던 때죠. 네. 그리고 이제 이 80년대는 이제 그 이 TCP/IP, 그다음에 DNS,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뭐라 그럴까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미국의 그 대학들,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과 유럽 각국의 몇 나라들에 의해서 그 개척자들이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그런 그 융성기죠. 융성기입니다. 그래서 1983년에 나중에 이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TCP/IP가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네트워크 라우터나 컴퓨터를 TCP/IP로 전부 다 이제 그 코드를 갈아 넣은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알로하넷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TCP/IP로 통일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1983년이고 그다음에 1982년에는 이메일 프로토콜을 위한 그 SMTP가 정의가 되고 1983년에는 이제 DNS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 여러분들이 그 뭐 IP 주소 다 안 외우죠. 그냥 www.naver.com 치면은 거기에 맞는 IP 주소를 자동적으로 찾아서 그 IP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S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챕터 2에 보면 또 DNS가 또 중요한 그 섹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83년에 DNS가 만들어져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넷하고 이 노드들이 실제로 한 몇백 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별도 이름을 갖다가 할 때 DNS라는 시스템이 없이 단순한 이름 또는 IP 어드레스로 주소를 했겠죠. 그래서 그 DNS라는 게 디파인이 되고 다음에 1985년에 FTP 요즘 이제 많이 안 쓰는데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그 정의를 하고 1988년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때 당시에 1988년 정도 되면은 호스트 수가 대략 한 10,000대에서 100,000대 정도였다라고 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1969년도까지 알파넷 호스트가 15대였다가 그 다음에 1979년대 말에 알파넷 호스트가 대략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있는데 그때 이후 10년간 이 인터넷이 TCP가 만들어지고 DNS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메일도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그 주요 대학들 거의 모든 대학들과 전 세계의 앞서 있는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자통신연구소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아니면 서울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곳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인터넷 연결된 호스트가 10년 만에 대략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늘어나서 1979년까지는 250대 수준이던 호스트 개수가 88년에는 거의 한 10만 개 정도로 늘어났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커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배, 1000배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져서 갑자기 그 사용자가 뭐 1년에 10배씩 사용자 수가 늘어나니까 1, 2년에 막 10배씩 이제 호스트 기기 수 늘어나니까 트래픽이 급증을 해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져서 아 이거 이제 못 쓰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의 스피드가 갑자기 100배, 1000배 정도 느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가빗 인터넷 써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뭐 평소에 이제 비디오를 다운로드, 넷플릭스를 다운로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메가에서 한 5메가 정도 쓴다고 치면은 갑자기 10메가 정도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던 게 1000배 정도 느려지면은 10kg 정도로밖에 못 받는 거죠. 0.01메가밖에 작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몇몇 사람들, 벤 제이콥슨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TCP의 그 컨제션 컨트롤, TCP가 갑자기 엄청나게 느려져서 그 혼잡 상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그 프로토콜을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챕터 3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TCP. 그래서 이 그 인터넷의 거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1000배 인터넷이 느려져서 거의 모든 사람이 못 쓰는 지경까지 갔었는데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TCP는 그러한 TCP 컨제션 컨트롤이 반영이 되어 있는 TCP고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맞았었죠,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인터넷 가다가 갑자기 뭐 느려져서 거의 못 쓸 지경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알고리즘을 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교통 정리를 하는 이 부분이 TCP 컨제션 컨트롤이 1988년. 그래서 이때쯤이 또 인터넷 최초의 웜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MIT 대학원생이었나요? 그렇게 나쁜 목적은 아니고 인터넷에 호스트가 몇 대나 물려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그거를 체크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웜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최초의 바이러스 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바탕으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뭐 그런 미국의 주로 대학들이 연결이 많이 되는 네트워크가 뭐 그 NSFnet 이 있었고 그다음에 CSNet은 아마 이건 잘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컴퓨터 사이언스 뭐 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었고 빛넷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니텔은 프랑스 쪽이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넷이었나요? 하나넷이었나요? 그런 이름으로 이런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 요 이름은 꼭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대략 한 10만 개의 호스트가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네트워크들이 부음을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연구자들이 만들었었고요. 대략 한 10만 개의 호스트들이 연결을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탕으로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1990년대 알파넷이 이제 그 디커미션 이제 해체가 물러가고 이제 NSF NSF넷이 이제 활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NSF넷을 그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공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커머셜라이제이션 민영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1995년에 이런 NSF넷을 바탕으로 이런 그 전국 미국의 대학이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을 각 회사들에게 운영권을 이제 뭐 넘기고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를 민영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주로 이제 연결돼서 쓰고 있던 대학들과 미국 연구기관들이 쓰고 있던 네트워크를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운영권을 그 민간 회사들에게 넘깁니다. 그때 이제 뭐 MCI 넷이라든가 뭐 스프링크 넷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의 주요 백본 회사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때쯤 해서 뭐 그때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뭐 초고속 인터넷이었는 뭐 드루넷 한국에서는 KT 그 다음에 데이콤 지금은 LG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그 인터넷을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그전에는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한국에서도 대학이나 연구소 사람들만이 쓸 수 있었던 인터넷을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좋은 것은 그냥 연구기관들만 쓸 게 아니다 하고,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그런 뭐 TCP라든가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들, 오픈소스 기반으로 공개했던 그 소프트웨어들을 기반으로 전부 공개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인류의 생활의 모습을 바꾼 결정적인 그런 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990년대 초반에는 폭발적으로 이제 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죠? 웹이라는 게 지금은 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은 1945년에 바네바 부시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뭐 처음 그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러한 개념을 그 당시에 물리학자이죠. 물리학자인 팀 버너슬리가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HTTP 프로토콜과 HTML 이 랭귀지를 만들어서 웹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년 뒤에 그 넷스케이프를 만든 막 앤더슨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대학원생이었죠. UIUC였나 대학원생이었던 막 앤더슨이 최초의 웹 브라우저. 지금은 크롬 뭐 많이 쓰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는데 그때 당시 최초의 뭐 그 웹 브라우저인 모자익이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최초의 웹 브라우저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90년대 후반에는 이제 웹이 상용화가 돼서 뭐 사실 제가 대학원 1년 차 때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웹페이지가 몇 개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한 몇십 개 수준이었는데 이제 1990년 후반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뭐 이제 구글이라는 게 1998년, 97, 8년, 99년 이때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의 웹페이지가 많아지면서 그 검색의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대학원생이었던 그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가 그 페이지랭크,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 소프트웨어 분야 탑 컨퍼런스인데 뭐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학회 그러니까 그 학회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팀 버너스라는 이 사람이
그 월드와이드 웹 그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고 1990년대 초반부터 월드와이드 웹의 혁신을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발표한 그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학회를 만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학회예요. 그 국제 학술 대회인데 저희도 그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기에 그 97년이야, 98년이었나요? 아마 그때쯤에 그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논문을 냅니다.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논문으로 제출해서 그 기술을 공개를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의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때 뭐 비트로런트 같은 P2P 파일 쉐어링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그 학술적인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용으로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보안 문제, 해커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등극을 합니다. 전면에 드러나게 돼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보안 분야에 대한 연구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략 뭐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한 5천만 호스트 기가 한 5천만 개, 그러니까 10년 안에 10년, 20년 안에 아까 전에 그 1988년에 대략 10만 개의 호스트가 있었는데 대략 500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5천만 개 호스트고 그다음에 1억 명 정도의 유저가 사용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백본 링크들은 대략 한 기가 bps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략 한 이제 10억 넘어가는 그런 그 호스트들이 있고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뭐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뭐 그 굉장히 많은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브로드밴드 액세스 그 기가빗 네트워크 집마다 연결된 초고속망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속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뭐 3G, 4G, 5G 그죠?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가 2010년도부터는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굉장히 그 많은 뭐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또는 그 뭐 스냅챗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네트워크 구조에 얘기할 때처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컨텐트 프로바이더,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대 컨텐트 프로바이더들이 그들 자신의 그 망을 가지기 시작했죠. 네트워크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처럼 뭐 KT에 연결을 해서 자기네들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자체망을 가지면서 이런 KT나 이런 망 사업자들과 비즈니스 그 컨트랙을 맺고 공급을 하는 그런 거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전자상거래, 대학, 그 다음에 기업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 유튜브 비디오라든가 이 인터넷 그 상에서 지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죠.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략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정을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챕터 1을 가지고 들었는데,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챕터 1을 한 1, 2주, 1주 안에 그냥 한두 번 강의를 하고 그냥 쭉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교과서의 끝까지 챕터 10까지를 이제 다 다루고는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인터넷이라는 것, 네트워크라는 거, 그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이 그 인터넷 구조, 죠? 그래서 인터넷의 구조하고 이런 프로토콜이라는 개념, 엣지, 코어, 액세스 네트워크 이제는 다
감은 오죠, 그죠?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 감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다 감이 올 거예요. 패킷 스위칭, 서킷 스위칭 다 그 감은 있을 거고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설명도 할 수 있을 거고 인터넷 구조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패킷 스위칭으로 가면서 생길 수 있었던 패킷 로스나 딜레이 문제, 출품 문제 대충 이해가 알 거고 그다음에 레이어링, 서비스 모델 이 말도 뭔지 대충 알 거고 보안이라는 거 대충 이해했을 거고 이제 역사적인 측면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관한 대략적인 감은 이제 생겼습니다. 감은 생겼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감은 생겼고 그래서 대략 어떤 맥락에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구나라는 이런 필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레이어 5, 5개층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챕터 2에서는 레이어 5,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각 응용 프로그램들이 기본 구조와 프로토콜 다룰 거고 다음 챕터 3에서는 그 TCP, Transport Layer 다룰 거고 챕터 4에서는 그 IP, 네트워크 레이어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한 학기 빠듯하게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의 핵심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그 상위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상위 3개의 레이어입니다. 메뉴,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설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그 소켓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고 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예요? 아니면 P2P 구조예요? 어떻게 그 시스템 디자인하고 프로토콜 어떻게 디자인한 거예요? 웹 프로토콜은 어떻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DNS는 어떻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P2P는 어떻게 달라요? 라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밑에 이제 TCP하고 IP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1980년대, 90년대 여러 개의 그 난립하는 그 상용 네트워크들과 상용 네트워크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데 그걸 하나로 통합한 천하로 통일한 TCP와 IP라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3, 4, 5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 혁신을 이뤄가는 과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4, 5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챕터 5 이후의 뒷부분 뭐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오게 되면은 고급 네트워크 부분에서 그런 뭐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은 고급 네트워크 부분에서 다루면 되고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학부 때는 각 한 챕터마다 한 달씩 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또 심도 있게 요 각각에 대해서 더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챕터 1은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숙제하고 이제 시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숙제하고 시험 얘기가 있는데 이 호목은 뭐 이번 주 호목은 아니에요. 이번 주 호목은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나갈 호목인데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갈 호목인데 이번 주 호목은 와이어샤크 그 인트로 랩 호목을 하면 되고 이 호목은 다음 주부터 이제 2주일 동안 하면은 되는 호목이고 실제 이제 시험을 5월 4일에 칠 겁니다. 5월 4일 또는 5월 5일. 5월 5일은 휴일이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인 5월 4일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니까 이런 그 숙제들 같은 거 잘 본인이 직접 하고 그래서 요 얘기는 더 정확한 얘기는 다음 주에 시험을 2주 앞두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전주에는 아마도 우리가 뭐 다음 주쯤 한번 우리가 온라인 실제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별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챕터 1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했으니까 요 챕터 1도 마무리할 겸 여러분들 그 한번 그 얼굴도 한번 다 볼 겸 출석도 보러 갈 겸 뭐 언젠가 4월 20일이나 4월 27일에
한번 여러분들 실제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지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숙제는 다음 주에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와이어샥 실습을 할 때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실습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챕터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실제 온라인 수업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고 시험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수고들 하셨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